안녕하세요. 가장 뜨거운 이슈를 한 입에 먹기 좋은 스낵처럼 전달해드리는 모닝 스낵 뉴스 김주우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해볼 뉴스는요. 바로 고갈입니다. 여러분, 노후 대비 어떻게 하고 계세요?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약 61% 정도가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대요. 여러분도 많이 하고 계시죠? 지금 내면 나중에 얼마나 받게 될지 사실 많이 궁금한데요. 지금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월 평균 수령액이 약 56만 원 정도라고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약 35년 뒤인 2057년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이때 받게 될 수령액은 0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국민연금은 지금으로부터 20년 후인 2043년에 적자를 내기 시작해 57년에 고갈된다고 하는데요. 약 2천만 명의 가입자들이 매달 돈을 내고 있는데도 적자가 난다는 거죠. 대체 왜 이런 전망이 예측되고 있는지 제가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첫 번째 이유는 현 운영체제에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매달 소득의 9%를 보험료로 지불하고요. 연금을 받을 때는 생애 평균 소득의 40%를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은 저부담 고급여 구조인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덜 내고 더 받아서 좋긴 한데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돈이 남을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주식에 투자도 하면서 추가 수익을 만들려고도 하는데요. 이마저도 쉽지 않나 봐요. 국민연금이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 바로 저출생입니다. 지난 7월 통계청에서 2021년의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가 아주 충격적이에요. 조사를 실시한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거든요. 그 원인이 바로 저출생이었습니다. 2020년도 합계 출산율 순위를 보면 대한민국은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이렇게 0명대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죠. 자, 이렇게 태어나는 사람은 자꾸 감소하고 있는데 나이 드는 사람은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모양이 역피라미드가 돼버린 상황이에요. 이런 이유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 작은 미래 세대가 이렇게나 큰 노년층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상당해질 거랍니다. 젊은 층이 내야 할 보험료가 무척 높아질 수도 있다고요. 자, 이렇게 구조적인 맹점과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합쳐져서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문제가 야기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2057년 이후부터는 정말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되는 걸까요? 이대로 가면 연금을 못 받게 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개혁만 하면 연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젊은 근로세대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본인이 낸 보험료를 적립해서 본인이 받는 그런 개념의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인구 구조의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 대출 40%에 상응하는 연금 보험료는 17% 수준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17%까지 올려야 수지 균형이 되고 현재 2030 세대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달 정부는 연금 개혁에 첫 발을 뗐습니다. 충분한 조사 후 계획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죠.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걸맞은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개혁을 통해서 공적연금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세금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는 세금 정말 많죠. 돈을 벌면 내는 소득세, 차를 새로 사면 내야 되는 등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야 하는 세금이 하나 더 추가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무려 606만 가구, 4집 중에 한 집이 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반려동물 보유세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란 말 그대로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야 되는 세금인데요. 지난달 농림부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연구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런데 왜 갑자기 세금을 부과하려는 걸까요? 만약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한다면 반려인이 낸 돈은 단순 세금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동물 정책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자금으로도 쓰일 수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동물과 반려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 마련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높은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어준다거나 운영비가 부족한 유기동물 보호소를 지원해 동물 안락사를 줄인다는 거죠. 또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데 더 신중해질 거라는 기대도 있어요. 이런 이유들로 약 56%의 사람들이 반려동물 보유세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유세를 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키우고 있던 반려동물을 유기해서 오히려 유기동물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는 등의 악영향을 끼칠 거라는 우려도 적지 않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찬반 대립이 팽팽한 실정인데요. 이 정책을 도입한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떤지 보죠. 미국은 개를 키우면 마리당 1년에 4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고요. 네덜란드는 마리당 1년에 16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외에도 독일, 핀란드,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가 반려동물에 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나라들 대부분은 보유세를 받는 대신 반려동물의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주거나 중성화 수술비를 낮추는 등 여러 가지 복지 정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 사례처럼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한다면 낸 만큼 혜택을 주는 제도가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려인들에게 일정 부분 아이들을 포기하지 말고 어느 정도 양육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그 안전장치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련해 준다거나 또는 뭐 이제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광견병을 하고 있는데 광견병 외에 다른 예방접종들도 그런 보유세들을 통해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서 권장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시라고. 찬반 의견 뒤에는 내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는 거겠죠. 그런 만큼 적극적인 국민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겠습니다.